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영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뭔가를 담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담고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 뭐 아주 넓은 의미에서 예술 작품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그림이 무엇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얼만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음, 그런 생각이 일테면 뭐 안 들 수도 있죠. 뭐 미술 작품을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보거나 그걸 뭔가 분석할 이유가 별로 일상생활에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왜 보지? 왜 감상하지라는 질문을 또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그 안에, 그 작품 안에 무엇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즐기고 감상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고 공허한 거라면, 우리가 뭔가 예술 작품을 주목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교환하는 것 자체, 나아가서 자본으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술 작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 내지는 그것이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명시적으로 논리로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독일에 독일 출신이고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까지 살았던 미술사학자였던 제야 미술사학자였는데요. 막스 라파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요. 그 미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연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거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계에서 이렇게 뭐 계속 그 인용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들, 학자들, 이론가들의 견줬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또 뭐 논의되거나 계속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막세 이 라파엘이 되게 그 중요한 연구들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깊이 있게 이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진지하게 유럽 회화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 연구 중에 1968년에 나온 The Demands of Art, 예술의 요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썼어요. 1968년에 출판된 책인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의제들을 다루면서 예술이 일종의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용기, 그릇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점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던진 질문으로 따지면 예술 작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상하고 보고 즐기고 뭐 좀 더 그 근사한 의미로는 그 가치를 향유하고 나눌 수 있다, 내지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예술성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 작품이 예술적인 것, 미적인 것, 또 뭐 좀 더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거나 의미를 담고 있거나 내지는 성격,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맥스 라파엘이 주장하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맥스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 미학자를 미술사학자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뭔가 담겨 있다, 내지는 의미와 메시지와 그런 어떤 특정한 미학
미학적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때 그 정도 내지는 그 수준,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술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나 의미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면 한 시대,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같은 되게 어려운 질문까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술가 한 명 한 명이 위대하거나 되게 통찰력이 있거나 뭐 지식인을 압도하는 어떤 창조적 지성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보다는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어떤 기술적 조건이나 뭐 경제적 상황이나 내지는 세계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런 모든 것이 응축된 용어를 하나만 쓰자면 우리는 이제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예술 작품들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층위, 그리고 담겨 있는 어떤 가치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결정론자 같은 마르크스의 그런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이론에서 반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저는 베냐민 연구자로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반드시 그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하부 구조의 어떤 부분들을 상부 구조가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서 표현한다라는 입장에 있어서요. 단지 뭐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조건들을 예술이, 문화가 단순하게 비춰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창작 의지 같은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표현을 해낸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이 하나의 세계상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회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회화가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떤 소위 온라인 조건과 결부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로 다 끝날 얘기는 아닌데, 하나의 예술 작품, 뭐 가령 하나의 그 그림이 담고 있는, 하나의 회화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수준이 일테면 기술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 경제적이고 인간의 어떤 지각적인 그 작용까지를 모두 응축해서 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회화의 역사와 그거를 패러렐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세계관은 그림자로서의 회화. 회화가 일종의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분신으로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그림자로서의 회화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울로서, 세계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로서의 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세계로 난 창문, 세계의 일부이자 세계를 그 어떤 그 걸림돌도 없이 비춰내는 열린 창문 같은 것들로 인식론적인 지점이 제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회화는 그럼 뭐지? 우리 시대가 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자 또 한편으로는 그 회화가 열어젖히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시성의 조건들은 뭔가를 좀 이제 연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림자, 그리고 거울, 그리고 창문, 그 다음에 우리 시대,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약간 이제 불연속하는 회화의 역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림자는 그 고대 로마의 재상이었고, 또 미술에 대한 서술을 남긴 그 플리니우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박물지라는, 약간 이제 한자어가 좀
의미를 전달하기 좀 어려운 한자어인 박물지라는 그 영어로 번역된 어 내추럴 히스토리, 뭐 직역하면 자연사.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의 재상이고 미술에 대한 이론서를 남긴 그 플리니우스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박물지 내지는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남겼는데, 뭐 일종의 백과사전이니까 그 안에 항목에 회화의 기원에 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플리니우스는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의 학자였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전해져 왔던 회화 내지는 그림, 드로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현대 무슨 그 디지털 사전으로 치면 한 항목이 회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뭐 이런 주제어였겠죠. 근데 그 주제어에 대한 그 서술이 플리니우스가 고대 그리스의 그 시키온이라는 곳에 부타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공이 있었고, 그 도공의 딸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전쟁에 징집이 됐든 여행을 가게 됐든 이 부분은 약간 모호한데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게 됐을 때 슬퍼하는 자기 딸을 보면서 부타데스가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죠. 뭐냐면 그 조명에 불빛,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름 등잔 같은 거였겠죠. 등잔불을 비춰놓고 남자를 앉혀놓은 다음 벽에 그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따라 그려라. 그러면 그 남자의 분신이 벽에 그대로 실루엣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신화처럼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 회화의 드로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흥미롭게도 고대 로마의 학자는 자신의 그 백과사전 같은 그 굉장히 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같은 책에다가 그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화의 기원이라는 The Origin of Painting 또는 The Origin of Drawing에 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 말해주고 있는 회화의 정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림자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에는 뭐 질량이라든가 색채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부피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되게 단순한 실존의 분신으로서의 이미지가 그림자가 아니 회화가 시작이 됐다면 그 회화의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은 뭐냐, 그 세계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그리스에 다시 또 신화가 소집됩니다. 소환됩니다. 뭐냐면 나르키소스 신화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르시소스라고 뭐 현대 영어로는 나르시즘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 그리스 신화가 바로 나르시소스잖아요. 자기와 사랑에 빠진 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르시소스 신화에서 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거부했던 한 남자 미소년이 일테면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물가에서 그 얼굴을 어, 밀고 이렇게 이제 물을 떠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마주하게 된 자신의 물의 그림자 반영상에 매혹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에코의 사랑을 거부한 죄로 이렇게 그런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르시소스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아니 물에 비친 상이었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회화에선 두 번째 그 거울 모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모델에서는 사실 세부적인 묘사라든가
내지는 볼륨이나 뭐 부피감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그 회화의 소위 발전된 모델은 거울에서는 디테일들이 세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빌리지 않고 또 거울 모델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철학적으로 사실 고대 그 그리스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 이어져 온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 중에 하나는 세계를 거대한 책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낸 책으로 보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식에서 봤을 때 인간의 활동은 그럼 뭐냐? 인간의 지적 활동이든 예술적 활동들은 뭐냐면 그 거대한 책을 고스란히 될 수 있다면 완전하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그 자연의 책을, 자연이라는 커다란 책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거울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완전하게 반영하는 거울 모델로서의 회화. 근데 여기서 거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물에 비친 반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좌우가 뒤집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울 모델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비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화가들, 예술가들은 그렇게 세계를 비춰내는 그대로 재현하지만 좌우가 바뀌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어떤 모델들에 대한 그 극복이 점차 또 이제 실험이 된 거고, 그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서구 원근법의 탄생과 결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이탈리아 건축가가 체계화한 실험을 통해서 1점 원근법 내지는 선형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그 원근법적 체계를 수학적으로 질서 지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를테면 브루넬레스키의 실험을 이론적으로 서술한 사람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예요. 당시에 화가였고 이론가였는데, 알베르티가 회화론이라는 책을 쓰죠. 델라 피투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노송두 선생님이 번역했던, 옛날에 번역한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델라 피투라라는 회화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알베르티가 그 원근법적 체계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완전하게 수학적 질서 속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담아내는 것. 그래서 회화가 세계의 어떤 반영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세계를 담아내는, 세계의 그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공간을 담아내는 장치로서의 원근법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회화는 세계로 난 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회화의 모델들, 서구의 회화의 모델들과 그 인식론적인 어떤 바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이제 서양미술사적인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이나 인식론이나 내지는 예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법적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소위 세계관이나 인식론이나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어떤 그 표피만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석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의미의 지층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을 것이고, 아주 긴밀하거나 내지는 비밀스럽게 조직화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비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떤 그 표현의 조건들 속에서 깊이 박혀 있는 한 명의 예술가가 그 내용들을, 내가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굉장히 계산적인 의식 속에서만이 아니라 직관적이거나 내지는 통합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면서도 응축돼 있는 어떤 형질로서 그림을 그려내거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 의식들, 의미들, 형식들, 기술들, 내지는 정서적인 그 결들 같은 것들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풍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 시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서페이스는 굉장히 플랫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 얘기까지 안 갈 건데요. 왜냐면 이 얘기가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아직 다 정리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데, 미리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 코디체 작가의 스튜디오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 코디체 작가분이 최근에 이제 꾸준히 최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작업들의 다양한 어떤 작품들을 봤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인 작품이든 또 지금 한창 실행하고 계시는 작품이든 이런 작품들을 되게 넓게 넓은 작업실인데 넓게라고 얘기했네요. 좀 다양한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분하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 어떤 뭐 필로소피일 수도 있고 또 인텐션일 수도 있겠죠. 작가만의 어떤 고유한 철학이라든가 회화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의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이제 저도 그 상황에서 되게 주는 통찰이 있어서 많이 작가하고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의의를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거는 완결된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디체 작가는 제가 이 다공예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작가예요. 근데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작가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대표 작가로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이 되게 지금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시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책에는 이제 이 코디체 작가의 한국관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이 책이 이제 작가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가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관의 맥락들, 탄생 배경들, 그리고 또 사실 이 작업은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작업이에요. 베네치안 랩소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책에서 언급했다고 했던 비엔날레라는 어떤 동시대 문화예술의 어떤 우세종이 이제 황혼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 작업만큼이나 또 되게 의미심장하게 볼만한 작업이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하면 제일 오래됐고 대표적인 비엔날레가 바로 이 베네치안 비엔날레이고 베니스 비엔날레이고, 이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은 또 한편으로는 국가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관이고, 또 여기에 대표 작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떤 문화 정치학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데, 거기에 작가가 이런 되게 뭐랄까 과잉의 스펙타클,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어떤 시각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 설치 작업을 한국관 입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온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마치 여기 호랑이하고 공작새 형상이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화려한 깃털 꼬리를 펼쳐내면서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 같은 모델들과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여기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그런
코디체 작가의 작업실에 가게 돼서 이제 작업을 보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잠깐만 이제 그 현장 스튜디오에서 찍은 작품들의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 작업이 작가가 생각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되게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건 이제 코디체라는 작가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예술 의지가 있는데 그 예술 의지는 되게 문화 비판적인 바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도 이 회화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비평적인 그 메타 회화적이면서 메타 컬처럴한 그러니까 동시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회화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18세기 로코코 시대, 유럽에서는 로코코 시대, 그리고 아시안 한국으로 보면은 18세기의 어떤 문이나 정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고 우리가 도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이 작업은 논의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우리 시대 회화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꾸 제가 이제 비밀스럽게 뭔가 정답은 밀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작업들은 모티프로서 18세기 로코코 회화의 일부와 사군자에서 특히 난을 형상을 겹쳐놓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는 작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이 이미지들, 디지털로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최 최종적인 이미지 그 결과값은 이런 표피적인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작업의 소위 프로세스는 온전히 디지털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이미지 제작과 이미지 구성과 이미지의 구축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주제화하고 있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포토샵 그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들을 창작한다고 할 때 그 창작은 사실은 원천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포토샵 프로그램이 계속 이 레이어들을 기억해 가면서 층층이 쌓아서 어떤 아주 플랫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것 메커니즘을 이 작가분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원해서 그 메커니즘을 채용해서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이 작가는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조건, 특히 이제 온라인 이미지들과 소위 비물질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접촉의 가능성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접촉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래서 비물질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 요구되는 이 환경들 속에서 이 작가가 이미지에 대해서 어,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사실은 동시대적인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화의 어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 동안 회화가 이루어내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방법과 방향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건 그러니까 좀 다소 이렇게 제가 큰 틀에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회화에 대해서 그림자, 거울, 창문 모델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어, 온라인 그 플랫한 평면 뭐 그 TV의 기술로 따지면 뭐 QLED 기술이라든가 뭐 평판
화면 기술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것들로서의 회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사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평면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작품은 코디체의 작품은 평면의 물질에 뭐 인공 대리석을 쓰시는데요. 그런데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한 점의 그 그림을 또 뭐 굉장히 멋져 보이면서도 이렇게 그 묘하게 취향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작품은 사실은 우리 시대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이나 구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플랫해진 이런 어떤 이미지의 세계를 아주 잘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최근에 제가 마주하게 된 가장 의미지층을 많이 갖고 있는 회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